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사자수학 수업을 하겠는데요. 자고로 조선시대에는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서당이라고 했지요. 제 이름이 강경희여서 제가 경희를 따고 서당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서당에서 배우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서당 하면 뭐니뭐니 해도 천자문과 사자수학이겠죠. 천자문도 수업을 할 예정인데 오늘은 처음으로 사자수학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자수학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첫 구절부터 수업을 오늘 하겠는데요. 먼저 사자소학이라는 제목을 한번 보시면 넉사의 아들자 그 다음 작을소 배우라 그래서 내자로 된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서 보는 책은 대학이라고 한다면 어린아이들이 보는 책은 소학이라고 하는데요. 송나라 때 주의가 만든 책 소학이라는 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외우고 또 성현들의 좋은 글들을 좀 섞어서 엮어보면 어떨까? 그리고 해석이 쉽게 4자씩 묶어서 기초급을 띄면 어떨까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짜집기를 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딱히 사자수학의 저자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다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글이겠지요. 그래서 사자소학이라고 하면 4자씩 엮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책인데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의 책이 있기에 이렇게 사자수학을 어렸을 때 꼭 배우라는 필독서였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먼저 내용을 보시면 경로효친 사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경로효친이라는 말은 공경할 경, 노인노, 효도할 효, 어버이 친자에서 2개씩 보시면 어른을 공경하고 어버이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는 사상이 녹아 있고요. 2번째 인성교육의 기본적인 책인데 떠들지 마라,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마라, 엄마 아빠 옷 너무 나대지 마라, 또 물건을 들을 때 정중히 들여라 이런 생활의 습관까지 바르게 잡아주는 구절이 다 있답니다. 제가 사자수학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현재도 참 사자수학이라는 책은 학교에서 필독서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날 구닥다리 조선시대의 교육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현대에 조금 맞게끔 바꾸어서 아이들이 기본적인 예절 에티켓을 가르치는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자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책들이 널리 사람들한테 읽혀져서 예의 바른 대한민국, 예의 바른 청소년, 예의 바른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선두에 서서 열심히 한자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한자라는 과목 옛날 과목이지만 충분히 지금 현대로 바꾸어서 예의 바른 사람으로 인간다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과목이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정말 요즘 것들 말 안 듣네 라고 표현하시지만 그 시대의 조선 사람들도 요즘 것들 말 안 듣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어른들은 어린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꾸준하게 예의 바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책을 만들고 교육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자수학을 잘 배워서 제가 꾸준히 업로드할 테니까 아이들에게 너무 또 구닥다리 같은 교육 말고요. 지금 현대에 맞게 예의 바른 사람으로 잘 가르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 아이들 방학 때 청학동 같은 데 가서 한자 경험한다고 예절학교 가지요. 가서 사자수학을 배우는데 턱없이 부족한 아이들 시간 때문에 앞부분밖에 배우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꾸준하게 영상을 올려서 사자수학을 다 완독할 수 있도록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꾸준하게 구독하셔서 한번 사자수학이라는 책 어렸을 때 배우셨다면 아우 나 이런 기억 있다. 옛날에 나는 우리 훈장님이 이렇게 안 하셨는데 강경희 선생님이 저렇게 하네. 이런 차이점도 있겠지만 그냥 편하게 시청하시고 시대가 많이 바뀐 만큼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서당 선생님처럼 갓을 쓰지 않고 예쁘게 화장한 이
아줌마가 여자 선생님이 앉아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도 큰 차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훈장쌤은 여자가 없었답니다. 당당히 21세기에 지금 여자 선생님이 훈장하고 있으니 또 많은 교육이 바뀌어서 여러분에게 수업이 될 텐데요. 새롭게 한번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목차로 되어 있냐면 효행이라는 것을 먼저 편람을 하고 그 다음 배운다는 거에 편람이 있고 사람의 인성 도리에 있고 네 번째 형제 우애 관계, 다섯 번째 아내의 도리, 여섯 번째 수신 처세의 도리, 일곱 번째 치국 위민의 이야기 편람이 돼 있는 책을 할 건데요. 사자소학 책이 참 많습니다. 제가 참고하는 책은 이렇게 한자 진흥회에서 아이들 책으로 사자수학 편람이 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순서대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혹 이런 책이 있으신 분은 같이 보면서 하셔도 괜찮고요. 집에 있는 책 보셔도 되는데 약간 순서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알고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자수학 첫 구절을 이제 곧 시작을 할 텐데 사자수학이란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책이었고 그럼 네 자씩 다 묶어 있어서 만들어졌을 텐데요. 그럼 사자수학은 총 몇 자나 될까라고 하지만 네 자씩 한 249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960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얼추 사자수학을 하게 되면 최소 700자에서 800자 정도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문장의 기본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른을 공경하고 어버이한테 효도하는 인성교육 책이라고 생각해서 요즘에 꼭 필요한 책이니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한번 사자수학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사자수학 첫 구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부생아신하시고 모국오신이로다. 보기회야하시고 유의보아로다라고 써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별을 한 한자들은 한자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자소학은 해석을 해야 되는 글귀입니다. 낮자 하나하나를 결합해서 해석을 하는데요. 한자는 영어의 문법처럼 주어와 서술어를 앞에 쓰고 목적어를 뒤에다 쓰는데요. 이렇게 문법을 계속 수업하다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기본 문법만 간단히 알려드리고 나중에 수업하면서 조금 첨가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큰 규칙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주어와 서술어와 목적어가 무조건 놓일 건데요. 주어는 뭐뭐 은, 는으로 해석하고 서술어는 뭐뭐다, 목적어는 을, 느를 해석을 해서 나는 뭐를 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자에서 꼭 이렇게 세 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자가 있기 때문에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두 자씩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와 서술어는 한 자씩인데요. 그래서 나는 뭘 하다, 무엇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기 때문에 목적어는 혼자 오든지 꾸밈을 갖든지 어조서를 가져오든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두 자씩 해석하시면 쉬운데 실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아버지부, 날생, 낳아, 몸신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낳았다. 무엇을? 내 몸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는 무엇이 무엇했다. 누가 했다 해서 주어와 서술어를 해석을 하고 나머지 두 자를 하시면 되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의 몸을 낳으시고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문법을 보셨고요. 한자는 네 자로 되어 있지만 문법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된다는 것 꼭 유념하셔서 사자소학 내내 여러분이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문법 딱 하나 주어, 서술어 해석하고 목적어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훈음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아버지부, 날생, 낳아, 몸신, 어머니목, 기를국, 나오, 몸신, 배복, 써이, 품을회, 낳아, 전유, 써이,
먹일포 나라고 이렇게 읽는 한자인데요. 한 줄씩 한 줄씩 먼저 해석을 하기 전에 이제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한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자를 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저랑 같이 해석하고 사자소학 서당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건 성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귀를 노래를 하면서 여러분 서당에서 하늘 전 따지 하는 것처럼 이 성독, 자 노래를 하면서 글귀를 읽는 걸 있는데요. 마지막에 다 배우시고 저랑 그 성독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아버지부 날생 나 몸신이라고 아까 문법에서 했듯이 아버지께서 나의 몸을 낳아주시고 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가 나의 몸을 낳으셨습니까? 아이들 많이 질문합니다. 출산은 분명히 엄마가 했는데 왜 아버지가 낳았다고 했겠느냐라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보통 옛날에 보시면 이제 이게 성교육에 들어가서 정자를 낳아주신 건 맞지요. 엄마가 그 정자를 난자해서 받아들여서 키워서 길렀으니까 두 번째 줄에 기를 끄기 나오는데 아마 아버지의 존재감을 뭔가 생산하시는 데에 큰 이바지를 하였다를 더 보여주는 구절로 저는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엄마가 늘 집에서 기르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뭔가를 기여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더 이렇게 아버지가 나를 태어나게 만들어주셨다는 걸 먼저 쓰고요. 두 번째, 어머니모 기를 꾹 나오 몸신입니다. 먼저 해석은 어머니가 나의 몸을 길러주셨다라고 했는데 기를 국자를 잘 보시면 앞에가 가죽 혁자고 뒤에가 움킬 국자입니다. 쌀미자의 쌀포여서 쌀을 한 움큼 움킨다는 건데 가죽으로 한 움큼 움켜서 만든 공을 뜻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배가 이렇게 공 모양처럼 부르셔서 나를 이 뱃속에서 10달 동안 길러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는 이제 태어나서도 늘 주 양육자가 엄마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의 몸을 길러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가죽 공 모양처럼 배가 볼록한 어머니, 만삭인 어머니 생각하시면서 외우면 쉽게 외우실 수 있어요. 또는 어머니가 늘 나한테 먹을 음식을 해주시니까 쌀미로 힌트를 얻으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보기 회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자, 배로써에서 이 써인자 해석 좀 이따 해드리고 품을 회, 나를 품어주셨다. 배로써 나를 품어주셨다. 누가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어머니가 10달 동안 정확하게 나를 품어주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선 정말 배로 품어주는 10달이라면 여기는 난자 속에서 계속 수정했을 때 그 초기 상태로 보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자, 배로써 나를 품어주셨다는데 이 한자가 써이라고 해서 유래는 앞에 있는 모양이 쟁기고요. 뒤에가 사람인인데 사람이 이 쟁기를 사용하였다라고 해서 사용할 이자입니다. 근데 내가 쟁기로써 사람의 자격으로서 해서 사용한다와 자격의 의미로 쓰는 전치사인데요. 원래 앞에 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뒤쪽으로 빼가지고 내가 배로써 배를 사용하여서 라고 합니다. 써이는 사용하다라고 해석하시면 쉽게 되십니다. 배를 사용하셔서 나를 품어주셨다. 근데 품어주실 때 표현을 보시면 앞에 마음심이고 위아래가 오드가 되고요. 가운데가 눈목을 눕혀놓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어서 옷 속에서 울고 있다라고 해서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옷 속으로 소리되지 않냐고 나를 계속 밤새 눈물 흘리면서 아이 잘 기르기를 또는 잘못했을 때 그 아이 잘못될까봐 늘 안절부절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품을 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를 사용하셔서 나를 품어주셨다. 늘 이렇게 따뜻하게 눈물을 흘리며 품어주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쓴 글이고요. 두 번째 유의포화라고 해서
젖으로서 하니까 젖을 사용하셔서 나를 뭐 해주셨다? 먹일 포자입니다. 전유자도 해석을 좀만 해드리면 이외에는 손톱조라는 한자 아들자니까 꼭 손톱이라고 보지 마시고 손입니다. 손으로 아이를 꼭 안아서 뒤에 있는 한자는 새을자의 변형입니다. 새가 아기 새를 품듯이 안고 젖을 먹여주셨고 먹일 포자 할 때 먹일 포 보면 입구에다가 클 보를 쓰셔서 보 발음이 포가 되고 입구가 뜻을 줘서 먹이다 해서 우리 먹일 포자는 반포지효에도 나오는 포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아주 배부르게 먹여주셨다는 표현입니다. 조금씩이 아니라 아낌없이 먹여주신 어머니를 표현하는 한자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부터 아버지가 날 낳아주시고 어머니가 날 길러주시고 품어주시고 먹여주시고 다음 편에 나오는 거 입혀주시고 또 따뜻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계속 구절이 나오면서 첫 번째는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이유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효에 대해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구절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아버지께서 나의 몸을 낳게 하시고 어머니께서 나의 몸을 기르셨도다. 배를 사용하셔서 나를 품어주시고 젖을 먹이셔서 나를 젖으로써 젖을 사용하여서 젖으로 나를 먹이셨도다 라고 해서 첫 구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아버지가 날 낳아주시고 어머니가 날 길러주시고 배로써 품어주시고 젖을 먹여주셨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나를 잘 보살피셔서 키워주셨나 고마운 우리 부모님에 대한 구절을 다시 연결해서 효행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것은 칠판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2페이지를 배우겠는데요. 첫 번째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오늘 배우실 거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할까요? 이으오나 하시고 이식화라로다. 응구여천 하시고 덕후사지 하시니 위인자자가 갈부리효리요 욕보 시문인된 호천 망극이로다 라는 구절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별을 한 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한자가 어렵기 때문에 이 낮자를 다 이해하셔야 해석이 쉽습니다 라고 해서 별을 쳐놓은 것 뿐입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지요. 써이 오드 따뜻하론 나 라고 했습니다. 자, 써이 오드 따뜻하론 나 따뜻하론 자 한자 해석하겠습니다. 앞에 물수가 있고요. 아래는 그릇을 뜻하는 한자고 위에는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물을 받아놓은 데에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느냐? 따뜻한 물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지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물 온수할 때 쓰는 온자인데요. 자, 옷으로서 옷을 사용하셔서 나를 따뜻하게 해주셨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젖으로서 배로서 이렇게 해서 써이가 뒤로 갔었죠. 이번에는 앞으로 빼버렸네요. 써이자는 앞으로 뒤로 갈 수 있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자, 옷을 사용하셔서 옷으로서 이런 식으로 옷으로서 나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써이 밥식 살활 나 써이 밥식 살활 나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먹을 것으로서 나를 살려주셨다, 살게 하셨다. 부모님이 나를 먹일 걸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살아있겠습니까? 정말 먹는 거 하나하나 유기농으로 주시고 어머님은 안 드시지만 나는 드신다고 하며 유명한 그 가수 노래 중에 어머님은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다는 구절이 있잖아요. 어머님이 진짜 짜장면을 싫어했을까요? 아니지요. 돈이 없어서 한 그릇밖에 살 수가 없다면 우리 아이를 배부르게 두둑하게 먹이고 싶어서 어머니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으로서 나를 따뜻하게 살리셨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안 입고 안 먹고 이렇게 아끼셔서 나를 살리셨다. 부모의 마음은 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부모한테 받았다면 내 자식한테 또 내리 사랑으로 가는 게 그게 우리의 인간의 효도고 자식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마음으로 잊으면 안 된다 해서 세 번째 보십시오. 은혜은 높을 곳 같으려 하늘천. 은혜은 높을 곳 같으려 하늘천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은혜은 높을 곳, 은혜가 높구나. 같으려, 뭐처럼? 하늘처럼 같구나. 항상 두 자씩 해결하시면 돼요. 자, 은혜가 높고 하늘같이 높아요. 그래서 해석을 은혜가 하늘같이 높으시고, 은혜가 하늘같이 높으시고 라고 마지막에 서술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은혜은 해석 한번 잠깐만 할까요? 한자가 이해가 원인인입니다. 원인인 의지할 인자입니다. 의지하는 마음이다인데 의지하다도 보시면 큰 네모에 큰 데가 있죠. 네모 안에 큰 데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불 같은 데에 쫙 대자로 누워 있어서 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의지하고 있는 사람에서 내가 의지하는 마음, 그 사람한테 고마워하는 마음, 이거를 은혜은이라고 했고요. 같으려 한자 조금 재밌는데요. 여자에다가 입구를 쓰는데 제가 계집여부수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자는 좀 남자보다 지위가 아래입니다. 조선시대의 여자는 거의 남자의 소장품에 가깝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모든 발언권은 남자가 쥐고 있습니다. 여자의 입에 모든 발언권은 누가 있다고요? 남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렸을 때는 친정 아버지 말을 다 따라야 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 말을 따라야 됩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장자의 아들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이걸 삼종지도라고 하는 도리인데요. 그래서 여자가 입을 남자들과 같이 동의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같으려라고 합니다. 여성분들 듣기 정말 기분이 나쁘실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만든 한자 유래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요즘은 당당하게 여자들의 의견을 말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자들이 권한이 더 세 보입니다. 가정의 한 70%는 여자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그래서 은혜 높기가 하늘과 같으시고 라고 써 있습니다. 은혜 높기가 하늘과 같다는데 엄연히 말하면 이 하늘천은 아버지를 상징하면서 보시면 더 쉽습니다. 아버지는 하늘, 어머니는 땅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아버지의 그 크심이 하늘과 같고 두 번째 덕덕 두터울 후 같을사 땅지라고 했습니다. 덕덕 두터울 후 같을사 땅지라고 했습니다. 의미가 똑같습니다. 구조가. 그렇지만 한자에 재미를 두어서 대꾸법을 써서 바꾸지요. 은혜은 대신에 덕덕을 쓰는데 덕에 그다음 높음 대신에 두터울 후자를 써서 두터움이 같으려 같을사 같기가 하늘천 땅지 땅과 같다 해서 구조가 똑같습니다. 덕의 두터움이 땅과 같으시니 라고 했고요. 아까 하늘천을 아버지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땅지는 엄마로 보시면 됩니다. 그 어머니의 덕의 따뜻함이 땅과 같다. 자, 땅이라는 것은 모든 초목을 덮어서 그 씨앗 하나를 계속 자라게 하는 것처럼 어린 그 아이를 쑥쑥 자라게 만드는 건 땅이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당연히 비를 내려줘야 하죠.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보면 아버지가 조선시대에 보면 돈을 벌어와서 주시면 집에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유교적인 방법에서 쓴 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늘이 되고 어머니가 땅이 되어서 아버지가 높고 엄마가 낮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역할이 아버지가 하늘을 담당하는 것처럼 높은 은혜를 가지고 있으시고 어머니는 또 어머니 역할대로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보통은요, 이제 조선시대에 보시면 저도 참 아버지가 엄하게 키워서 좀 엄한 아버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혼나고 엄마한테 갔을 때 엄마가 똑같이 혼내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머니와 아버지를 하늘과 땅으로 비교해서 사자성어에서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으오나 하시고 옷으로써 나를 따뜻하게 하시고 먹는 것으로 이식화라로다. 먹는 것으로써 나를 살리셨다. 은고여천하시고 은혜의 높음이 하늘과 같으시고 은혜가 하늘과 같이 높으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덕후사지로다. 덕의 두터움이 땅과 같다 또는 덕이 땅과 같이 두껍구나 이렇게 두텁다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자, 덕덕자 해석을 조금 들어가 봐야겠는데요. 앞에가 단일 행자의 반절자리에서 우리 행동을 뜻하고요. 이 위는 한자는 고들찍자의 아래가 마음심자입니다. 고들찍자의 변형자고요. 고들찍에 있는 눈목자가 이렇게 누워있는 거에서 고든 마음입니다. 바른 마음, 양심적인 마음으로 행동을 하고요. 두터우르 자를 보시면 이건 두꺼운 이렇게 뭔가를 돌돌돌 말하는 모습을 그렸다고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를 모포 같은 거, 수건 같은 거 싸개로 두껍게 따뜻하게 이렇게 쌓아놨다고 해서 두껍게 두텁게 쌌다라고 해서 두터우르라고 합니다. 가틀사는 이 써이에다가 사람인을 한 건데 저번 시간에 제가 저 써이자는 쟁기지라는 모습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는 쟁기지라는 사람이에요. 이건 쟁기날, 이건 사람. 쟁기지라는 사람이 또 있죠. 그래서 저기도 쟁기질 하고 저기도 쟁기질 하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 다 같아 보인다 해서 가틀사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틀사는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인자자가 갈불위효리요 욕보 시문인된 호천망극이로다로 끝나는 구절입니다. 자, 위인자자가 여기에서 위는 할 위, 될 위인데 여기서는 될 위로 할게요. 되다 위, 사람인, 아들자, 사람자자입니다. 한자를 보시면 이 위자는 위가 손이고요. 저번에 전유자 위에 나온 자 똑같죠? 그 다음 아래는 원숭이가 이렇게 배를 내놓고 이건 원숭이 다리를 써서 이건 원숭이 등을 생각해서 이렇게 딱딱딱 머리를 긁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원숭이가 무엇인가 하고 있다 해서 하다위인데 하다위가 되다위도 돼서 될 위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문장을 보면 위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너무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여기서는 하다 되다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되다로 해석해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사람 자식이 되었다면 사람 자식이 되었던 자가 사람 자식으로 되었던 사람인,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자식 된 자가 사람이라면, 자, 갈불위호리요 어찌갈 아니불 할위 효도, 여기서는 하다위로 하셔야 됩니다. 어찌갈 아니불 할위 효도요. 어찌 효도를 하지 않으리요. 어찌 효도를 하지 않으리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가를 보시면 위에는 말할 war이고 이 아랫부분은 죽을 망자의 속자, 원자입니다. 죽을 망. 그래서 저 배고파서 아파서 무엇인가 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갈자입니다. 그러면 어찌 죽겠느냐 라고 하는 의문사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어찌가리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어찌 효도를 하지 않겠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어찌 효도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효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잘 보시면 부정어로 물어봤지만 긍정을 유도하는 답이지요. 한자는 꼭 중요하면 반대로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네가 사람 자식이라면 이 앞에 거 다 은혜 받고 어찌 효도하지 않겠느냐, 어찌 효도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어떻게 네가 효도를 안 하고 배길 수가 있냐, 효도를 꼭 하여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 보통 여자들의 언어가 남자들이 듣기에 힘들다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부정어로 물어봐요. 꼭. 자, 음식을 맛있게 해놓고 뭐라고 물어보죠? 맛없어?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여자가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맛없어가 아니라 아니야 아주 맛있어 이런 말을 듣고 싶죠. 옷 예쁘게 입고 남편한테 물어봅니다. 여보 어때? 이뻐? 안 이뻐?
난 이쁘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무엇을 대답을 원한다고요? 잘 들으세요, 남자 시청자분들. 아니, 예뻐. 이 말 듣고 싶습니다. 사실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물어보는 대로서 반대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어찌 효도하지 않겠느냐? 효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욕보 시문인데 하고자 할요, 갚을보, 깊을심, 은혜은. 하고자 할요, 갚을보, 깊을심, 은혜은입니다. 자, 갚고 싶다, 갚아보고 싶다. 뭐를? 깊은 은혜를. 자, 깊은 은혜는 누구한테 받았죠? 지금까지 배웠던 우리 부모님에 대한 나의 그 사랑을 깊은 은혜에 내가 갚고 싶다. 갚아보고 싶다.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거 10분의 1이라도 돌려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갚고 싶다인데, 이 갚을 보자 한자가 앞에가 죄수를 잡다라는 뜻이고요. 뒤에가 다스리다는 한자에서 죄수를 잘 다스려서 응당하게 그 사람 죄값을 다스리다, 갚아버리다. 그렇게 보답하다라고 해서 똑같이 응징하다라는 뜻으로 갚을보, 보복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좋은 의미로 갚아보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느냐? 없다로 끝이 나는데요. 하늘호, 하늘천, 호천망극이로다. 하늘호, 하늘천, 없을망 다할극. 하늘을 두 번 썼습니다. 어머니 말하면 얘는 여름 하늘 호자인데요. 하늘호, 자, 넓은 여름 하늘, 그 다음 그냥 하늘. 그래서 이쪽에 모든 넓은 하늘만큼, 여러분 하늘 끝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 끝이 없는 하늘을, 그 은혜가 하늘만큼 커서 망극, 끝이 안 보인다. 부모님의 은혜 갚고 싶은데 갚아도 끝이 없더라 라고 해서 주신 은혜를 엄청나게 크고 많고 넓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한자인데요. 여기 다할 극자는 북극, 남극 할 때 극자인데 다할 극자 끝극자입니다. 나무목에다가 열매가 맺려져 있는 극자인데 이 뒤에 것만 쓰면 빠를 극자지만 여기선 빠르다기보다는 열매가 주렁주렁 모여있는 그런 모양으로 많이 보고요. 뭐 어느 책 보면 석가래가 또는 기둥을 석가래 세우는데 빨리 석가래를 세워야 된다, 뭐 기둥을 세워야 된다 이런 유래들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내 나무에 아름드리 열매가 잘 매달려 있는 모습 그림으로 보라고 합니다. 나무가 열매가 다 자랐네. 다 할 끝 이렇게 태극기 할 때도 이 극자 쓰죠. 그래서 끝이 없다. 넓고 넓어서 끝이 없다. 무엇이 끝이 없다고요? 앞에 은혜가 끝이 없다 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부모호와 어시든 유의추지하라. 부모지명 어시든 물령물퇴하라. 이런 문장 하나 하고요. 시좌 친전이어든 물거물과하며 슬전물좌하고 친면무랑하라 라는 구절을 한번 배워보시겠습니다. 부모호와 어시든 아버지부 어머니모 부를호 나아. 아버지부 어머니모 부를호 나아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르신다. 누구를? 나를. 그래서 해석을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부모님께서 나를 부르시거든. 자, 부모님이 나를 부르시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대답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유의추지하라. 대답할 유, 말리을 이, 달릴 추, 갈 지자입니다. 그래서 어조사가 아니라 진짜 가다입니다. 다시 한번 대답할 유, 말이을 이, 달릴 추, 갈지하라. 자, 보세요. 부모님께서 명령하시면 유, 대답하여라. 이 유자는 뒤에 있는 세추자가 들어가서 짧게 대답한다는 뜻입니다. 자, 누구누구야? 저 같은 경우는 뭐 경이야? 이렇게 부르면 네! 라고 짧게 대답을 이, 말, 이을리 하고서 뭐뭐 하고 달릴 추, 달려, 갈지, 가다, 달려가다. 부모님에게 아주 쏜살같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느릿느릿하지 않고 달려가서 한다는 거죠. 일단 달려가기보다 뭐부터 한다? 대답부터 한다입니다. 유의추지하라.
짧게 대답하고 달려간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 좋아하지요? 핸드폰 보고 있을 때 부모님이 불러도 대답도 없고요. 부른지도 모르고 있을 때 많지요. 정말 답답해서 몇 번 불렀는지 아냐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다 듣고도 한 3번 부르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대답 한번 안 할 때 있지 않겠어요? 정말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화가 나서 아이들 교육에 체벌이 가할 정도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여기에서 사자서에서 말씀하시는 건 어른이 부르시거든 대답을 먼저 짧게 하고 부르시는 그 곳으로 가서 어떤 이유에서 저를 부르셨나요? 라고 행동을 바로 해야 되는 게 자식의 도리이고 아랫사람의 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자수학을 10살 이전에 아이들이 배우는 책이라면 이런 걸 10살 이전에 예의범절 가정교육으로 배운 아이라면 어른이 부르면 짧게 대답하고 거기에 달려가는 예의를 기본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아이들도 대답 안 한다고 혼내기 전에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엄마가 부르면 대답하고 이쪽으로 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반복해서 습관을 하고 가르쳤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다시 가르쳐서 또 반복을 해야지 않겠어요? 오지 않았다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자식을 먼저 뭐라고 하기 전에 가르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부모 지명어시든 부모 지명어시든 아버지부 어머니모 어조사지 명령할 명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뭐 하십니까? 명령을 하시거든. 여기서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주격으로 하시면 좋겠죠. 어머니 아버지께서 명령을 하시거든. 물령물퇴하라. 물령물퇴하라. 하지마 물 그래서 줄여서 말물 하지마라는 뜻입니다. 하지마 말물 거스를려 하지마 물 말물 게으를 테 게으를 테. 자 보세요. 해석을 보시면 하지마 뭘 하지마냐. 자 부모님께서 명령하시면 싫어요 라고 거스르지 말며 그 다음 게으르게 대응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심부름을 시켰다거나 일을 시켰을 때 싫다고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그리고 하기로 했다면 느릿느릿하게 해서 어떤 행동을 정말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그 명령에 대해서 빨리빨리 응하는 것이 아랫사람과 자식의 도리라는 걸 다시 가르치고 있지요. 당연한 듯 보이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누군가가 시킨 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해내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에서 명령을 하시면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명령을 해서 하게끔 하신다면 내가 쭈뼛쭈뼛 할 수도 있고 하기 싫어서 게으름을 필 수도 있고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의 명령을 하시면 최대한 내가 그것을 순응하려 하고 게으르지 않게 민첩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랫사람의 도리고요. 그럼 윗사람의 도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윗사람이라고 해서 다 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랫사람이 생각하여서 할 수 있는 선까지 명령을 하는 게 그 윗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할 수 없는 걸 시켜놓고 못한다고 꾸중하는 그 어른은 어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부모의 명령이시거든. 자, 부모님께서 명령하시거든. 거스르지 말라, 게을르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한 말 같으나 이게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책에 쓰였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건 어렸을 때부터 지도하는 책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생활 지도를 하여서 그걸 습관화시키면 부모도 편하고 자식도 편해서 그 부모 자식 간에 찡그리는 일이 덜하지 않겠습니까? 참 사자수학 좋은 글귀 정말 많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정리 한번 할까요? 부모와 시든 유의추지하라. 부모님께서 나를 부르시거든 유의 짧게 대답하고 추지 달려가라. 부모지명하시든 부모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하시거든 물령물퇴하라.
거스르지 말고 게을리하지 말라. 하지 마라 라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자, 시좌 친전이어든 물거 물화하며 슬전 물좌하고 친면무랑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천천히 첫 구절부터 한번 해볼까요? 시좌 친전이어든 모실시 앉을좌 어버이친 앞전. 모실시 앉을좌 어버이친 앞전입니다. 자, 보세요. 모시고 있다. 그래서 앉았다. 어버이친 앞전. 부모님 앞에 앉았다가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자, 내가 어떻게 앉았냐? 부모님을 모시고 그 부모님 앞에 뭐 했을 때는 앉아 있을 때에는 자, 내 앞에 부모님이 앉아 계신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모시고 앉아 있다. 부모님을 내 앞에 모시고 앉아 있거든. 이제 생각이 좀 상상이 되시죠? 내 앞에 엄마, 아빠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내 태도를 물과 물화하라. 하지마 말물 걸터 앉을 거 하지마 말물 누울와자입니다. 자, 걸터 앉지 말고 눕지도 말라. 걸터 앉지 말고 눕지도 말라. 앉아있는데 삐딱하게 앉지 말고 다리 꼬지 말고 아주 거만한 태도 하지 말고 그 다음 좌식이 앉는 그냥 방바닥에 앉아있을 때는 벌러덩 눕지 말라. 부모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자, 보세요. 부모가 앉아 계시는데 내가 삐딱하게 앉아 있거나 내가 누워버리면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부모보다 더 편한 자세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른을 공경하는 자세지요. 제가 선생님 앞에 또는 뭐 어떤 교수님 앞에 어르신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죄는 지지 않았지만 그분보다 약간 태도를 불편하게 해서 그분을 불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정중하게 공경한 표시로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처럼 내 앞에 부모가 계신다면 내가 벌러덩 눕는다거나 그 다음 걸터 앉거나 다리를 꼬거나 그렇게 앉지 않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예의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동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는 구절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슬전 물좌하고 무릎슬 앞전 말물 앉을좌 무릎슬 앞전 말물 앉을좌입니다. 자, 무릎 앞에 앉지 말라. 무릎 앞에 앉지 말라. 누구 무릎 앞에 앉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네. 부모님 무릎 앞에 앉지 말랍니다. 자, 내가 3살이나 2살이나 한 4살 정도만 되었다고 생각하면 부모님 무릎 앞에 앉아서 재롱을 부리는 나이지만 내가 7살에서 10살 정도 된 지금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 한 3학년까지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아이들이 배우는 책이니까 니네가 어린아이가 아니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어린 양을 부린다거나 부모를 힘들게 하지 말라는 구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부모님 무릎 앞에 앉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부모님 무릎 앞에 앉게 되면 이제 부모님의 그 공경하는 마음이 떨어질까봐 그러는데요. 혹 너무 예뻐서 무릎에 앉히고 있는 경우도 많지요. 현대적으로 발견고 뭐 이렇게 부모님한테 막 치대고 신체 접촉을 하지 말라는 건 애정 결핍인데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남들이 많이 있는 공공장소라든지 친인척이 다 모인 중요한 자리라든지 무엇인가 가족 회의를 하고 있을 때 굳이 부모 무릎에 앉아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때 눈치껏 부모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행동도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지도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볼까요? 어버이친 얼굴면 말물 우러르랑 어버이친 얼굴면 말물 우러르랑자입니다. 어버이친, 자, 친할친은 엄마 아빠 친자가 됩니다. 그래서 친부모, 양친부모 이렇게 할 때 쓰는 친자인데요. 부모님의 얼굴을 하지 말라 우러르랑 빤히 이렇게 쳐다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얼굴을
위로 해서 이렇게 부모님보다 제가 키가 작을 거 아닙니까? 이 배우는 아이들은. 그래서 부모님 얼굴을 쳐다보는데 내가 좋아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빤히 쳐다보면 그것은 부모님한테 대항하며 대드는 얼굴이 됩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눈에다 힘을 주면서 부모님을 쳐다본다면 부모님에게 반항하는 태도지요. 부모님을 쳐다볼 때는 쳐다봐야 되죠. 때로는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보라고 했는데 안 봤다고 혼나고 보지 말라고 했는데 봤다고 혼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분 나쁠 정도로 빤히 우러러 쳐다본다는 얘기는 부모님을 째려본다거나 대항한다거나 부모님한테 반항하는 얼굴로 쳐다보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좀 대드는 것처럼 하는 행동도 불효의 태도니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자수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정답은 말물자입니다. 하지 말라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지 말라는 것들은 알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지요. 이 사자서학에 있는 책 좋은 내용이 정말 많지만 하지 말라고 해도 그 당시에 아이들도 이 행동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더 반복해서 가르치고 안 된다, 그러면 아니 된다 라고 계속 지도를 했고, 이 머리에 지식이 있으면 생활에 습득이 되도록 계속 반복해서 시켰다고 합니다. 지금 현대하고 좀 맞지 않는다고 드는 구절일 수도 있지만 꼭 기본적인 예의, 이것이 정말 정석의 법이야 라고 또 주장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생활 예절에 타당한 법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오늘 배우신 것 한번 좀 머리에 새겨두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번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부모 와명 어시든 부수청지하며 좌명괴청하고 임명, 입청하라 라는 구절이 하나 있고요. 부모 출입 이어시든 매필 기좌하며 헌물 부모 어시든 괴의 진지하라. 자, 오늘 여기 좌를 안 썼네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구절 한번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부터 천천히 한번 보시죠. 부모 와명 어시든 부모 와명 어시든 아버지부 어머니모 눌와 명령할명 아버지부 어머니모 눌와 명령할명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나에게 누워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들어야 되죠. 두 번째 보시면 부수청지하며 구부릴부 머리수 들을청 어조사지. 자, 구부릴부 머리수 들을청 어조사지입니다. 보세요. 머리를 구부려서 듣는다. 그것을 듣는다. 이것은 지시대명사로 그거 돼서 뭐예요? 부모님이 명령하신 거죠. 머리를 구부리고 그 명령하신 것을 들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모님께서 나에게 누워서 명령을 하시거든 머리를 숙여서 가까이 가서 그 명령을 듣는 태도를 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부모님이 누워서 명령하시면 서서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가까이 되어서 무엇라고 명령을 하신지 정중하게 공경스럽게 듣는다는 태도를 가르치고 있지요. 두 번째 볼까요? 좌명괴청하고 앉을좌 목숨명인데 여기서 명령할 명이죠. 앉을좌 명령할 명 꿇어앉을 꽤 들을청. 앉을좌 명령할 명 꿇어앉을 꽤 들을청. 자, 보세요. 앉아서 명령하시면 꿇어앉아 듣고, 앉아서 명령하시면 꿇어앉아 듣고, 그 다음 볼까요? 임명 입청하라. 설립 명령할 명 설립 들을청. 서서 명령하시면 서서 들어라 라고 써 있습니다.
서서 명령하시면 서서 들어라.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중요한 건 부모님이 저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누워서 하시면 누워서 듣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 고개를 숙여 듣고, 앉아서 명령하시면 정중하게 꿇어 앉아서 들으며, 서서 명령하시면 너도 똑같은 위치에서 쓰지만 부모님도 약간 고개를 숙여야 되겠죠. 항상 기본적인 건 부모가 위고 우리가 아래라는 뜻으로 정중하게 듣습니다. 그렇지만 명령이라는 건 가까이 가서 들어야 하기 때문에 누워서 명령하시면 그 누워있는 부모 자세만큼 내가 낮추고, 부모님이 서서 하시면 서서 듣고 앉아서 하면 그 높이를 앉아서 한다는 표현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하면 꿇어 앉아서.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방바닥에서 정중하게 아랫사람이 하는 무릎을 딱 꿇고 네 하고 듣는 태도로 하라는 얘기고요. 서 있으면 서서 들어라 라고 씁니다. 들을 청이 3번이나 나와서 잠깐 얘기하는데요. 자, 귀자에다가 임금왕입니다. 임금이 귀로 들으십니다. 뒤에 있는 한자는 덕덕자의 원뜻인데 고들직자와 마음심을 결합한 한자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된다. 한번 이렇게 꼬아서 듣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들어서 그걸 잘 처리하시는, 듣는 귀가 있는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말을 잘한다는 표현의 정의는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말빨이 좋은 사람이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다 듣고 그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해서 진짜로 진심 있는 말을 했을 때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상대방은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내 말만 하는 사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부모님의 말을 듣는다 할 때 이 들을 청자가 그런 임금님이죠. 자기 명령만 하는 임금님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임금님을 들을 청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자, 부모 출입 이어시든 매필 기좌하며 헌물 부모 어시든 괴이 진지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천천히 볼까요? 아버지부 어머니모 날출 드립. 아버지부 어머니모 날출 드립입니다. 쉽죠? 어머니 아버지가 나가시고 들어가시거든. 이제 외출을 하신다거나 어떤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신다거나 또는 뭐 매번 그런 게 아니라 어디 외출하신다고 가신다거나 갔다가 이제 돌아오셨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실내에 있을 때 부모님이 나가셨다가 들어오시거든. 매필기좌하며 매양매 반드시 필 일어날 기 앉을 좌. 매양매 반드시 필 일어날 기 앉을 좌. 매번 반드시 일어나 앉으며, 매번 반드시 일어나 앉으며 라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가실 때 일어서서 다녀오시라고 하고 들어오셨으면 내가 앉아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다녀오셨냐고 얘기하는 것이 예의인 거죠. 내가 앉아서 TV 보고 있는데 소파에 그냥 앉아가지고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 네가 벌떡 일어나서 정중한 태도로 인사하는 것이 예의다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버릇없이 엄마 아빠가 갔다 왔는데 인사를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엄마 아빠가 갔다 오면 너는 소파에서 TV 보는 걸 정지하고 나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지도를 했음에도 안 할 때는 훈계를 세게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매번 반드시 어느 경우나 일어났다 앉아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항상 인사는 정중한 태도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인사라는 거 상당히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것은 예쁜 외모가 아니라 예의 바른 인사태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사를 정중하게 웃는 낯으로 아주 나긋나긋하게 좀 잊지 않을 정도로 예의 바른 행동으로 했다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예의 바른 사람으로. 아이들도 이쁨 받는 아이들, 얼굴 이쁘고 공부 잘한 아이들이 아니라 인사를 잘한 아이들을 우리가 오래 기억이 나고 예의 바르고 아주 좋아 보이는 인상으로 되는 경우 많잖아요. 부모님이 출입마다 일어나서
앉아서 이렇게 인사 딱 하고 앉는 행동이 기본 예의라는 거 배우셨습니다. 그 다음이요. 헌물 부모시든 드릴헌 물건물 아버지부 어머니모 드릴헌 물건물 아버지부 어머니모. 자, 물건을 드립니다.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부모님에게 물건을 드릴 때에는 부모님에게 물건을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 어떻게 해라? 괴이진지하라. 괴이진지하라. 꿇어앉을 괴, 말리을리, 나아갈진, 어조사치. 잘 보세요. 꿇어앉을 괴. 자, 꿇어앉아서, 그리고, 꿇어앉아서, 나아갈지는 올려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려드린다. 뭐를? 그것을. 이 물건이겠죠? 네가 드리려고 하는 그 물건을 정중하게 올려드린다라고 해서 물건을 드릴 때에는 꿇어 앉아서 정중한 태도를 하여 물건을 잘 두 손으로 올린다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죠. 꿇어 앉아서 드릴 물건을 잘 전달을 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 가위 좀 가져와라, 칼 좀 가져와라, 이렇게 조금 날카롭고 무서운, 잘못 다루면 다칠 수 있는 것을 심부름을 시켰을 때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상대방 부모님이 잡을 수 있는 걸 손잡이를 향하게끔 네가 들고 주는 것이다 라고 예의를 바친다든지, 어떤 손잡이 쪽을 돌려서 한다든지, 이렇게 가르쳐 준 다음에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좋겠죠. 갑자기 물건을 주는데 갑자기 막 꿇어앉는 게 아니라 정중한 태도로 드린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꿇어앉을 괴는 옛날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뭔가 드리면 두 손으로 이렇게 드리는 행동을 문장화한 건데, 현대에 맞게 정중한 태도로 어른한테 물건을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걸 그대로 따라한다기보단 이 정신을 그대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유교적으로, 성리학적으로, 상하관계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어른을 대하는 태도,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의 기본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자 선생님에서 그런 게 아니라 어른으로서 정말 아이들한테 이건 꼭 가르쳐야 되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공부하면 할수록 느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두 번째 구절은요, 한번 보실까요? 부모님께서 나아가고 들어가시거든 매번 반드시 일어나 앉게 하며 부모님에게 물건을 드리거든 꿇어 앉아서 그 물건을 정중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출필곡지하고 반필배알하라. 출불역방하고 유불유방하라. 약구서적하고 불부동왕하라. 평생 일기라도 기재여산이니라 라는 구절을 한번 배우겠습니다. 오늘의 중심 내용은 방향입니다. 부모님한테 내가 여기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 부모님 속이지 말라, 죄다, 이런 구절의 한번 내용입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거짓말 하잖아요. 어떻게 한번 사자수학이 가르치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부터 보시면 날출 반드시 필 꼭 어조사지 출필곡지하고 날출 반드시 필 꼭 어조사지입니다. 자, 나아갈 때는, 내가 밖에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지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에게 꼭 아른다. 이게 원래 알릴 고자인데요. 알릴 고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알리는 거고,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말할 때는 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랫사람이니까 내가 밖에 외출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반필배알하라. 돌아올 반 반드시 필 절배 벨알이라고 합니다. 돌아올 반 반드시 필 절배 벨알. 우리 벨알 어찌갈 들어간 시리즈물에서 보셨죠? 어찌갈 들어가면 알, 개,
갈 발음한다. 제가 한번 영상 올렸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돌아와서는 반드시 절을 하고 아른다. 잘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한다. 배아를, 이제 옛날 조선시대처럼 다녀왔습니다. 절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녀왔다면 인사를 바르게 하고 어디 잘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부모님 얼굴 보는 게 예의다. 라고 합니다. 내가 외출을 하고 왔는데도 부모님한테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면 부모님이 내가 왔는지도 모르고 외출하고 난 다음에 내 상태가 또 어땠는지, 기분이 좋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얼굴을 뵙고 그 부모님에게 나의 소식을 전하는 것, 잘 다녀왔노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자식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런 거 지도해야 됩니다. 자, 나갈 땐 반드시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직접 뵙고 아른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걸 안 지키니 문제죠. 그러면서 가족 간에 얼굴이 붉어지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출불 역방하고 날출 안입을 바꿀력 방향방으로 하겠습니다. 방향방. 나아가서 방향을 바꾸지 말고, 자, 저 오늘 강남역 가서 그쪽에서 친구 만납니다. 라고 하고 나갔는데, 강남역에서 놀지 않고 내가 명동으로 가버렸다면, 부모님이 분명히 얘가 이제 어떤 일이 생겨서 찾으러 간다고 했는데, 그쪽이 없게 되면 찾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핸드폰이 있어서 이게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어디로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A가 이제 연락이 두절이 돼버리면 찾으러 나서야 되는데 간다고 했던 방향이 있지 않다면 경찰에 신고하기도 힘들고 위치 추적이 힘들겠죠. 그래서 부모한테는 거짓으로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가는 것이 부모에 대한 예의다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아갈 때 방향을 갑자기 바꾸지 말고 유필유방하라. 놀류 반드시 필. 있을류 방향방입니다. 놀류 반드시 필. 네가 밖에서 놀 때 반드시 유방하라. 방향이 있어야 된다.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건 방향을 정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놀다 쭉쭉쭉 가겠습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알아듣지 못하게 또는 어디서 노는지 확실하지 않게 놀지 않고 네가 놀더라도 너의 방향을 정확하게 부모님한테 일러주고 놀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어디 갔다가 어디 가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저의 이제 좀 아들이 크니까 아들도 친구들 만나고 생일 파티도 가고 시험 끝났다고 영화도 보고 이럴 때 외출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니? 그러면 어디에서 들렸다가 이렇게 해서 PC방 갔다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럼 몇 시쯤 들어오니? 네, 몇 시쯤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면 제가 얘가 이렇게 놀고 이때쯤이면 들어오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고 기다리다가 기다리는 시간이 안 됐는데도 아이가 안 오면 그때 이제 전화를 하는 경우 저는 그렇게 지도를 하거든요. 서로가 믿고 서로의 생활에 터치하지 않고 충분히 존중해 줄 때 서로가 편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서로 속이지 않아야 되고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도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도 외출은 분명히 했을 거고 놀러도 갔을 건데 그렇다면 부모에게 나의 거취를 거짓으로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다 방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 부모 자식 간의 기본적인 예의와 신의가 아닐까요? 그래서 나갈 때에는 방향을 바꾸지 말고 내가 어디로 갔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놀 때에는 반드시 방향을 정하고 놀아야 된다. 내가 바꿀 것 같으면 나갈 때부터 그렇게 보고를 해야죠. 이렇게 어디로 동쪽으로 가서 할 텐데 혹여라도 거기에 일이 되지 않으면 서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한테는 나의 거취를 가감없이 비밀로 하지 않고 밝혀둔다라고 사자수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약구서적하고 불부동왕하라. 자, 약구서적하고 여기서 만약약입니다. 만약약, 알릴고, 선역서, 갈적자입니다. 만약약, 알릴고.
만약 제가 알렸습니다. 선역서 갈 쪽, 저 서쪽으로 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서쪽으로 간다고 고하고 불부동항하라. 안이불 다시부 동력동 가을왕. 안이불 다시부 동력동 가을왕. 다시 동쪽으로 가지 말라. 다시 동쪽으로 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서쪽으로 간다고 해놓고 다시 동쪽으로 가지 말라, 이 말은 너의 방향을 부모님한테 분명히 서쪽으로 얘기해놓고 정반대인 동쪽으로 가게 되면 부모님이 너의 거취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네가 부모님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니 그렇게는 하지 마라 라고 가르치고 있지요. 그럼 세 번째 보실까요? 평생 일기라도 평평할 평, 날생, 삼생, 한일, 속일기입니다. 네가 평생 부모님을 한 번만 속였다 할지라도, 솔직히 우리가 부모를 한 번만 속였습니까? 나는 한 번도 부모님을 속인 적 없다 라고 했는데 저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짓말이죠. 어떻게 한 번도 속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속였죠. 그런데 사자수학에서 뭐라고 하냐? 평생 한 번 속였어라도 그 한 번이 기죄 여산이니라. 극이 죄죄 같을 여산. 너의 그 한 번 속였던 죄가 산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제가 한 10번 속였다면 죄가 산을 넘어서 아주 전국적으로 전 세계의 산만큼 되겠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자, 부모님이 한 번 속이는 네가 이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부분이 죄가 아주 크다라고 비유를 하는 거죠. 되도록이면 부모 속이는 죄는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남을 속인다는 거 신뢰가 깨지는 행동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신뢰가 깨지면 믿지 않습니다. 다음에 잘한다고 해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엔 신용사회지요. 은행에서 어떤 사람한테 돈을 쉽게 빌려주고 또 어떤 사람은 절대 빌려주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의 신용 등급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신용 한번 잃으면 정말 회복하기 힘듭니다.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또 사제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연인 간에 신뢰라는 거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신뢰 쌓기는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꼭 거짓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한 번 속일지라도 그 죄가 산과 같다라고 써 있습니다. 보시면 만약에 서쪽으로 간다고 고해놓고 다시 동쪽으로 간다고 하지 말라. 평생 한 번 속일지라도 그 죄는 산과 같게 될 것이니라 라고 밝혔습니다. 보시기 좋았나요? 중요한 내용 어떻게 마음에 오셨나요? 이런 영상 보고 싶다면 구독 알림 설정 하셔서 저랑 같이 이런 공부도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합니다.